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강제징용으로 인한 노역, 그리고 7.3 부대를 통한 생체 실험, 그리고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항일 의병을 토벌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 그리고 전쟁에 강제로 참전시킨 학도 징병, 그 외에 수많은 양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7.3 부대 같은 경우에는 1936년부터 하얼빈에서 약 1만여 명의 아까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그중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명단은 약 1,463명이라는 수많은 한국인이 일제의 생체 실험에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학도병제와 징병제로 통해서 약 21만여 명의 젊은 한국인이 전쟁터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 문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1988년 여성과 관광문화 세미나라는 곳에서 윤종옥 교수가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자의 피해자임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증언했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현지에서 버려지거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위안소는 아시아 전역에 약 40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몇 명의 일본군 성노예자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아라호네 세이지로가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약 14만 5천여 명의 조선인이 성노예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군 성노예로 일제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리고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약 5만 3천여 명의 우리의 의병들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약 16,700여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약 36,7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은 강제적으로 집합시켜서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노동의 한 형태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마저 유린합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은 자유의지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 1942년 근로보국대, 그리고 1939년 국민징용령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19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를 했고, 그리고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강제적으로 징용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이 국가총동원법, 과연 이 법을 시행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한 나라는 세 개 나라입니다. 나치 독일, 그리고 일본과 중화민국입니다. 나치 동일은 침략을 위해서 어, 국가총동원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과 식민지 국가를 유린했죠.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1938년 4월에 공포해서 5월부터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시 통제법으로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동원했습니다. 우리의 조선인들은 사할린 섬에 일본의 탄광으로 강제 노예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한군도, 그러니까 미크로네시아죠. 이 미크로네시아의
군사기지 건설에 그리고 철도 공사에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죠. 이 강제 동원은 무임금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했고 강제 노동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일제가 패망 후에 전범 재판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범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입니다. 사할린 섬에는 약 15만 명의 동포들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약 한 4만 3천여 명의 동포들이 사할린 섬에 지금 살고 있고요. 미크로네시아는 남양 군도입니다.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군도인데 이 당시 끌려간 한국인 수는 약 5,8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크로네시아가 어디냐면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캐롤라인 제도에 있는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약 4,248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한 번 경유해서 약 13시간에서 1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39년부터 3년간 사이판 등 중서 및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섬 일대에서 비행장이나 군사시설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끌려간 분들 대부분 10명 중 6명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후 생존자들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년 뒤 1946년에 귀국했죠. 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그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기본조약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약 103만 2,684명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2004년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회 청원 자료에 의하면은 조선 국내 지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야만군도 등에 끌려간 우리 조선인 숫자는 무려 787만 9,708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국내를 통해서 약 총 동원된 790여 명의 엄청난 우리 한국인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과 그리고 전쟁터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관주도였고 징용, 근로보국대, 그리고 근로정신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23년 3월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923년 3월 9일 일본의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강제동원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2017년도 여름에 개봉했던 군함도입니다. 이 군함도는 약 660만 관객을 동원해서 흥행에 성공했죠. 이 군함도 영화를 보게 되면 당시 군함도에서 우리 한국인이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군함도가 위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군함도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나가사키 현에 있는 무인도 섬입니다. 왜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군함도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군함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군함도의 크기는 남북으로 480m, 동서로 160m, 축구장 2개만한 크기의 인공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탄광,
섬 전체가 탄광이기 때문에 이곳에 탄광 채취를 위해서 일본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탄광을 개발한 거죠. 갱도는 해저 약 1000m에 있습니다. 이 군함도는 1890년부터 미쓰비시 소유로 됐고,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부터 탄광을 개발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군함도 탄광의 단면도입니다. 이 군함도 탄광에서 일본인들은 채탈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조선인은 가장 위험하고 고된 막장에서 높이가 약 50에서 60cm밖에 되지 않은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한 명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의 험한 막장에서 곡괭이를 들고 계속 누운 채로 탄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군함도에 끌려갔던 생존자 김영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탄갱의 온도는 약 45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카만 탄광에서 몸이 타들어갈 정도의 더위와 그리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한 장으로 버텼고 식사는 콩기름 찌꺼기를 삶아서 밥이라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지 그 증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도에는 1945년 약 500에서 800여 명의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의 사망자는 무려 123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망자 123명을 조사해 보니까 17세 이상의 사망 원인이 약 30%가 병사, 그리고 외상이 14%, 그리고 변사가 26%니까 여기서 변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가혹행위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이 사망한 그런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한국인이 쓴 당시 끌려갔던 젊은이이 썼던 글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다. 배가 고프다. 얼마나 처절한 위치입니까? 강제로 끌려온 섬에서 어머니가 그리웠고, 고향에 가고 싶었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옥 같은 군함도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포함해서 일괄 등록을 했죠. 자, 그럼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인류가 창조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문화적 아이템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알리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이나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그리고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화유산이 등재 대상이죠. 우리나라가 문화유산을 등록된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묘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은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그리고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이 포함된 지구 역사상 중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이러한 것을 자연유산으로 분류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등재한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용암동굴 화산섬을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럼 군함도가 과연 문화유산으로서 적절한지 바로 그것이 문제죠.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연행돼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시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리는 조건으로 한국과 유네스코는 등재를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세계유산위원회 21개 국가가 모두 찬성해야만이 등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알리는 조건으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허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일본은 그 조건을 지켰을까요? 물론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알리지 않았죠. 철저하게 강제 동원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직후 한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유네스코는 약간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입니다. 한국인 강제 동원 논란 공고문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거의 삭제한 거죠.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 이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는 회원국의 각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약 전체 예산의 약 25%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예산을 내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 9.7%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마 일본의 강력한 로비와 바로 이런 예산 문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바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거의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올해 또 문제가 된 게 바로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였죠. 자, 사도 금광은 또 어떻게 된 거냐면 2024년 7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일본이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쟁점인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부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할 때부터 조선인 강제 동원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금광을 알리는 전시실에는 전시물은 그나마 빈약하고 더군다나 강제 동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시 물품이 적은 그곳에 일제는 바로 이러한 전시물을 전시했습니다. 조선인은 불결한 악습이 있고 그리고 원래 둔하고 기능적으로 재능이 낮다. 그리고 강제동원 자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즉 일제는 강제동원 언급은 고사하고 조선인을 비하하고 조선인을 불결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낙인 찍었죠. 일본은 아직도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만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가 일제의 이러한 만행을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본에게 역사의 진실을 묻고 그리고 사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뼈아픈 과거를, 우리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는 순간 우리의 뼈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